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자주포 K9은 우리 군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자주포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1990년대 말부터 개발되어 완성된 K9은 방위 산업에서의 힘, 신뢰성 및 첨단 기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K9의 탁월함은 뛰어난 품질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수출 능력에도 있어 국제시장에서의 매력과 신뢰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한국이 K9의 수출을 시작한 이래 이 제품은 아시아에서 유럽, 오세아니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들의 호감을 얻었으며 현재 중동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K9는 타 자주포에 비해 원거리 사격 및 정확도에서 뛰어납니다. 40km에 달하는 사거리와 빠른 탄약 장전 능력을 갖춘 K9는 군대에 강력한 화력을 제공합니다. 미국의 M109A와 비교할 때 K9는 더 빠르고 강력한 사격 능력을 자랑하며 적어도 3배 더 우수합니다.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48%를 차지하며 K9는 독일의 PGH-2000이나 프랑스의 시저와 같은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에 체결된 계약을 포함하면 K9의 시장 점유율은 80%로 증가하여 이 제품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서방 세계의 표준 자주포로 자리 잡은 K9는 또다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며 세계 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리더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초진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6일 한국방위사업청은 대전의 풍산연구소에서 155포탄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기체계의 전투 능력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은 항상 최우선 과제입니다. 포병 분야에서 155장거리 포탄 개발은 K9의 화력 강화와 전체적인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장거리 155포탄 개발 프로젝트의 완성은 군사기술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K9 자주포 시스템에 큰 이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포탄은 멀리 있는 목표물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포격의 정확도와 효율성도 개선합니다. K9 시스템에서 155장거리 포탄의 사용은 포병의 전투 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킵니다. 확장된 사거리를 통해 포병 부대는 더 멀리 있는 거리에서도 효과적인 공격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선에 접근하지 않고도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거리를 늘리는 것은 포탄의 정확도와 파괴력에 대한 도전도 제기합니다. 사거리가 증가하면 정확도를 유지하는 능력이 감소할 수 있는데 이는 최적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군사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포탄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으며 사거리와 정확도 사이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해결책은 새로운 포탄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화력을 조정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에도 있습니다. 이는 첨단 기술과 창의적인 포병 전술의 결합을 요구하며 장거리 포탄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필요한 정확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군은 전장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 발전을 목격하였으며 특히 지상작전 범위의 확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는 포병의 사거리 증가에 대한 절실한 요구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항력 감소 기술과 로켓 부스터 엔진을 결합한 155 사거리 확장 포탄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K9 자주포 시스템의 최대 사거리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개발 과정을 통해 K9의 사거리는 기존 40km에서 최대 80km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기 저항 감소 기술의 적용과 보조 로켓 추진 시스템의 통합이 이 무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풍산은 이 대량 생산을 담당할 회사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은 프로젝트의 성공에 기여한 모든 파트너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포병 능력의 강화가 한국뿐만 아니라 수출 가능성, 특히 K9를 해외 시장에 마케팅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역시 155 사거리 확장탄 개발에 성공하여 이를 전장에 배치하고 운용 중입니다. M109 자주포의 사거리를 최대 60km까지 확장하는 스마트 포탄 M982 엑스캘러버 개발하여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군에 큰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1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XM1155SC, 즉 감소 구경 장거리 포탄을 개발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155장거리 포탄 개발에 있어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지만 모든 국가들이 그 성과를 축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는 영국군이 일본에서 생산한 155포탄 전체를 회수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 포탄은 영국이 사용할 예정이었다. 거의 2년에 걸친 분쟁 상황에서 영국은 대량의 포탄을 소비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일본에서 155포탄을 수입하기로 한 결정은 호환성 검사 후에 이루어졌지만 최종적으로 이 제품은 유럽 방위청 EDA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포탄이 건설 기계 제조로 유명하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진 고마츠가 생산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고마츠는 일본의 주요 7개 방위산업 기업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2019년 고마츠는 생산 운영을 지속할 능력과 자본이 부족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방위산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지원 부족과 책임 회피를 암시하는 듯한 성명이었다. 이 사건을 통해 방위산업이 단순히 무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품질 보증, 호환성 확보,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더불어 변동성이 큰 국제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해야 하는 산업임을 드러낸다.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장거리 자주포 보장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K9A 블로기의 개발 계획은 더욱 야심차다. K9를 세계 최고의 사정거리와 정확도를 가진 자주포 시스템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목표다. 이 프로젝트는 화력 강화뿐만 아니라 고정밀 위치 결정 시스템, 자동화 기술, 심지어 무인 운영 솔루션의 통합에도 중점을 둔다. K9 블록이 한국의 유명한 자주포 시스템의 최신 및 가장 진보된 버전,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표시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한국이 방위산업 리더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려는 약속뿐만 아니라 현대전장의 도전에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반영합니다. 사거리를 80km까지 확장하고 RAMJT 탄약과 같은 새로운 포탄 유형을 사용할 경우 100km를 초과하는 능력을 갖춘 K9 블로기는 전장에서의 전투 능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킵니다. 첨단 자동 위치 결정 및 제어 시스템은 빠른 반응과 정확한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포구 직경을 58킬로 업그레이드하여 화력을 증강합니다. 또한 분당 10발 이상으로 사격 속도를 높이고 포탑 내에 설치된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본 사정거리가 60km인 발사 준비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합니다. 고도의 자동화는 인력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며 K9 블로기는 운영 및 유지 보수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전투 준비 상태와 유지 보수 비용을 줄입니다. K9 블로기는 다양한 포탄 유형과 전장 관리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위해 설계되어 복잡하고 다양한 전투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환성과 통합 능력은 K9 블로기의 전투 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의 다른 자주포 시스템과 비교할 때 그 유연성과 진보성을 증명합니다. K9 블로기의 등장은 한국 방위 산업의 자랑스러운 성과일 뿐만 아니라 이 국가가 지역적 및 글로벌 안정과 보안에 기여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으로 K9 블로기는 미래의 모든 도전에 대응하고 이겨낼 준비가 된 선도적인 자주포 시스템 중 하나가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흡혈귀 드라큘라의 고향이기도 한 유럽의 루마니아는 유럽 내 12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기는 했지만 동유럽과 남유럽 사이에 걸쳐 형성되어 그 지리적인 위치가 절묘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큰 위협에 처한 국가를 보통 폴란드로 봅니다. 사실상 러시아라고 봐도 무방한 벨라루스뿐 아니라 러시아 손에 떨어진 우크라이나와도 국경을 접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국가는 폴란드였습니다. 완전 무장을 선택했고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해 K2흑표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을 사들여 러시아의 보복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방산업계 VIP로 등장한 폴란드인데 폴란드 못지않게 위기를 느끼는 국가가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약 300km 길이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3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선거리에 해당합니다. 현재 루마니아와 러시아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원래 구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나토에 대응하는 공산권 군사동맹인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국이기도 했었던 루마니아는 1989년 붕괴됐고 빠르게 국가 발전을 꾀했지만 모두 헛수고. 왜냐면 환경적인 특성상 산업화의 핵심인 전기를 자체 생산할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못해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 특히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해왔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 한때 나토에 대응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회원이기도 했던 루마니아가 러시아의 입장에서 주적인 나토에 가입해버리자 일방적으로 루마니아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2006년과 2009년에 걸쳐 일방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자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죠. 2배 이상의 값을 지불해도 살 수 없게 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한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루마니아 전역에서 반러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루마니아도 극도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2년 만에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선제 공격한다면 보복 무기로서 항공 무기를 선택한 것이죠. 안녕하세요. 디시멘터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루마니아 정부는 2차례나 대표단을 파견해 항공 무기를 둘러보고 갔습니다. 9월에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전디 엑스케이어리어에 참석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파견했고 12월에는 니콜라의 치우커니콜라이 에로에니의 CIUC 국무총리를 필두로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했는데 2번의 파견에서 강조했던 것은 방산 분야 협력이었습니다. 즉 러시아의 보복에 대비해 항공 무기를 사들여 안보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당시 루마니아 대표단은 내년 2023년 국방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장갑차 및 견인포 중심의 구식 무기체계를 바꾸기 위해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루마니아 역시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이 된 만큼 신속한 도입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루마니아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10월 29일 유럽 현지 방산 매체 디펜스 인더스트리 유럽 등의 외신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방부는 루마니아군의 육군 포병력 강화를 위해 155 자주포로 한국의 K9를 선택했습니다. 루마니아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을 때 K9는 현존 최강의 성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2000PGH-2000과 한국과 협력해 K9 자주포 기술을 이전받은 튀르키예가 면허 생산한 T-155 피르티나 II-T-155 FIRTINA의 3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독일 자주포는 현존 최강으로 평가되기는 했지만 대당 약 101억 원으로 가격이 너무 높고 튀르키예 자주포는 아직까지 수출된 내역이 없이 오로지 국내에서만 운용 중입니다. 가장 매력적인 자주포는 아무래도 K9였는데 분당 6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급속 사격 시에는 15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최고 주행 속도도 60km/h 이상으로 성능이 독일에 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가격도 대당 약 80억 원으로 저렴합니다.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죠. 여기에 방사청은 2027년까지 2조 3,600억 원을 투입해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인데 개량 버전인 K9A는 분당 9발로 포탄 발사 속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향후 루마니아 군이 개량 소요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충족이 가능하죠. 이런 이유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자주포는 단연 K9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 세계에서 155 자주포 총 1,401대가 수출됐는데 그중 K9는 총 626문을 수출해 이 기간 전 세계 수출 시장의 45%를 장악했습니다. 쉽게 말해 수출된 자주포 100문 중 45문이 K9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루마니아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오다 이번에 K9를 최종 낙점한 것인데요. 이제 도장만 찍으면 총 54문의 K90I 루마니아로 수출되는 겁니다. 이번 사업에서 루마니아는 자주포 54문, 포탄 18영발, 추가 차량 탄약 차량, 기술 지원 차량, 포병 정찰 차량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자주포 구입에만 8억 5억만 유로 약 1조 2,300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K9 때문에 구성된 흥미로운 모임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루마니아가 K9를 낙점할 것이라는 예상은 이미 5일 전부터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면 루마니아가 지난 1월 25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K9 USERCLUB라는 모임에서 거론됐기 때문입니다. 이 모임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오로지 K9 자주포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모여 실전 운영 노하우를 교류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로 벌써 3회째에 이른 이 모임은 현재 전 세계에서 K9 자주포를 수입해 운용 중인 호주, 인도,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튀르키예, 한국 등이 가입했는데 올해는 인도와 튀르키예가 자국 사정으로 불참했음에도
약 50여 명의 군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자국에 배치된 K9의 특징과 운용 현황, 포병 전력 운용 개념 및 발전 방향 등을 발표하며 각국의 K9 운용 상황에 대한 이해를 넓혔습니다. 루마니아는 벌써 K9 자주포를 도입할 계획을 염두에 두고 이 모임에 가입했죠. 이렇듯 현재 전 세계적으로 K9 자주포를 도입해 국가 안보를 전적으로 맡기는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벌써 10번째 운용국인 루마니아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사실 K9는 보복무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 등 일부 급진적인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쟁으로 확전될 것을 우려해 상대방을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리고 그 어떤 국가라도 영토를 먼저 공격받는다면 가만히 앉아서 감내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루마니아 역시 K9를 선택한 것은 성능도 훌륭하지만 아무래도 K9 자주포를 도입한 9개 국가 중 5개국이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나토 조약 제5조가 회원국에 대한 무력 행사는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개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원국 중 누구라도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그 외부의 적은 공동의 적이 됩니다. 나토 회원국 전체가 지체 없이 총 공격을 퍼부을 수 있고 상호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어 동종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인도든 에스토니아든 이번에 수입을 결정한 루마니아든 이 K9를 보복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100%에 가까운 겁니다. 사실 핵무기가 없는, 아니 개발할 수 없는 한국이 내세울 것은 기술력인데 K9를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수입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호주인데요. 지난 2021년 12월 13일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K9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1조 9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호주의 사례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현재까지 호주를 제외하고 K9를 구매했던 국가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안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의 유럽국들은 인접한 러시아의 공격이나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인도는 파키스탄 및 중국과 분쟁 중이며, 터키는 쿠르드족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조직인 쿠르드 노동자당으로부터 안보를 위협받았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사방이 바다이며 주변의 적성국, 즉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할 나라가 없죠. 그럼에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적에게 포탄을 날려 아군 병력을 진군을 돕는 용도로 사용되는 자주포를 구매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40km인 K9를 발사해봐야 고작 바다에 떨어지거나 호주 영토에 떨어질 것이 확실하니까요. 큰 이유 중 하나는 중국 견제에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남중국해로 진출하기 위해 엄청난 야욕을 드러냈고 노골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을 거쳐 호주를 공격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호주가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기 위해 미국과 합동작전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안보 정책을 세운 것이죠. 호주의 국방계획의 뼈대는 그러니까 중국 부상에 대비한 아태 지역 영내 안보 역할의 확대와 대응 능력 강화인 겁니다. 자신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군사력 증대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고 육군 현대화 작업에 착수하며 LAND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파트너로 한국의 K9를 선택한 것이죠. 이로써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위협을 막기 위한 사자간 연합체 쿼드 QUAD 중 호주와 인도 두 국가가 K9로 중국을 견제하게 된 겁니다. 호주 육군은 K9를 덩치 큰 검이라는 의미로 헌츠먼으로 정했고 이제 내년부터 차근차근 인도되어 중국을 견제하게 될 텐데요. K9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게 될지 심히 궁금해집니다. 군사력 과시를 둘러싼 중국과 대만의 신경전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중국이 더 예민하게 발톱을 드러내고 있어 중국과 사이가 확 틀어진 호주가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해군력에 모든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자 호주가 겁에 질려 한국을 찾고 있다는데요. 중국 위협에 놀란 호주가 한국의 대규모 발주를 예고했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분위기가 다시 심상치 않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해경을 피해 도주하던 중국 어선의 전복 사고로 어민 2명이 사망하면서 중국이 마땅한 조치를 취해 책임을 지라고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8일 중국 국무원 대변인은 대륙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대만의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관련자를 처분하고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 해경이 대만의 진먼다오 해역에서 대만 유람선의 무단 승선에 마구잡이로 상시 검문을 시작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이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항해 계획서와 신분 증명서를 확인했는데 관광객들은 납포의 위협을 느꼈다는데요. 대만 유람선 탑승객은 대만에 못 돌아갈까 너무 무서웠다. 중국 해경이 배에 올라 30분 동안 검문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관영 매체에서 푸젠성에서 실시된 대규모 상륙 훈련 장면을 공개하면서 양안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대만이 군사 뮤직비디오를 경쟁하듯 공개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지난 15일 해군 페이스북에 대만군 잠수함 등 작전 훈련 모습이 담긴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대만 해군사령부가 물결을 헤쳐나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젠룽급 하이스 잠수함의 급속 자막 모습을 처음으로 공유한 겁니다. 대만군은 이를 통해 상륙하는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 BGM-71토 미사일과 대만산 흥준 대전차 로켓을 이용하는 합동훈련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또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하이펑 대대의 실사격 화면, 사거리 400km의 슝펑3 초음속 미사일 발사 장면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만이 공개한 뮤직비디오는 앞서 공개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영상에 맞불 성격으로 중국에게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7일 대만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사령부는 위챗에 집에 돌아와야만 이긴다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올려 중국군 전투기와 전함이 훈련하는 모습, 대만에 대한 미사일, 시뮬레이션 공격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19초 분량의 해당 뮤직비디오에서는 대만의 거리와 타이베이 101타워 등의 모습도 비추면서 간접적으로 대만에게 위협을 가했는데요. 이렇듯 대만과 중국이 각각 미사일 공격과 잠수함 훈련 모습을 공개하면서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앞다퉈 과시했지만 둘 다 가소로워 보입니다. 진정한 강자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해외에서 각종 러브콜이 쇄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최근 들어 중국의 해상 확장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기에 우리도 나름 이를 경계할 필요는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호주에서 중국의 위협에 겁을 먹으며 군함을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이 여기에 참여해줬으면 한다는 긴급한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신형 호위함 3척을 해외에 발주하는 등 해군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자 캐나다, 필리핀에 이어 호주까지 해군력 확대 경쟁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행보가 한국의 방산업계에 엄청난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리처드 말레스 호주 부총리는 앞으로 10년간 9조 7,2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신형 호위함 11척과 신형 유무인 겸용 수상함 LOSV 6척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이 이뤄지면 실전에 배치되는 호주의 수상함 규모는 기존 11척에서 26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주 해군은 7,000톤의 호바트급 구축함 3척, 3,600T의 안자급 호위함 8척을 주요 수상함 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 정부는 신형 호위함 11척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1차 조달분 3척을 한국, 독일, 일본, 스페인 조선업체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사실상 한국에게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호주 정부는 한국 업체 중에는 HD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에 호위함 사업 관련 초청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호주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해군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최근 호주와 중국 해군은 직접 충돌 상황을 맞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펼쳐졌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작년 11월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원 작전을 벌이던 호주 해군 잠수부들에게 중국 해군이 음파 탐지기 소나를 작동하면서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때문에 호주 군인이 직접 부상을 입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현지에서는 소나 공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악감정이 고조됐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최근 랴오닝함, 산둥함, 푸제남 등 총 3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해 각급 함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태평양 연안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캐나다는 신형 잠수함을, 필리핀은 원해 경비함을 도입하는 등 해군력 강화에 나섰고 이번에 호주도 동참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군력에 올인하고 있는 중국을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엔 여간 벅찬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호주가 한국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 HD현대중공업이 특수선 사업부 몸집 키우기에 나서며 군함 명가의 명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입증할 준비 작업에 돌입했는데요. 이는 호주를 비롯해 글로벌을 무대로 함정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앞둔 대형급 수주전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선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3,000톤급 이하 중소형 잠수함과 1,000에서 2,000톤급 원해경비함, OPV 세 가지 모델을 앞세워 글로벌 주요 시장을 공략하며 특수선 사업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무려 1조 원, 특수선 수주 목표는 9억 8,800만 달러로 정했는데 작년보다 7배가 넘는 목표치를 제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경우 함정 건조 기술력과 사업관리, 유지보수 정비 등 함정 토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를 앞세워 국내외 시장을 다 먹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당장 다음 달 페루 호위함 사업에 뛰어들 예정으로 페루 신규 호위함 6척 도입 사업 규모는 2,80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업체 중 HD현대중공업만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승리가 점쳐지고 있는데 유럽 소재의 1에서 2개 업체가 경쟁자로 뛰어들었지만 현대중공업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분석입니다. 내년에는 호위함 건조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데 앞서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서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에 대한 계약을 따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국내에선 올해 하반기 실시될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 수주에 뛰어들 예정인데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경우 현대중공업이 맡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사청은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을 국산화하는 KDDX 사업자를 선정해 총 6척을 발주할 예정으로 수주 금액만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앞서 기본 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이 이를 성공적으로 마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더해 HD현대중공업은 앞서 4일 사우디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WDS 2024에 참가해 최신의 호위함인 충남함을 비롯해 훈련함, 잠수함 등 최첨단 함정을 소개하며 사우디 함정사업 진출 추진을 알렸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현대중공업의 호위함 입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잠시 술렁이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울산급 배치 56번함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작년 8월 방사청의 보안 감점 제도와 평가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습니다.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KDDX 사업 평가에서 보안 감점을 적용받아 하나오션의 근소한 차이로 밀린 겁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기술 점수에서는 하나오션을 크게 앞섰지만 보안 감점 때문에 탈락했다며 기술력 우위가 아닌 보안 감점이 수주를 사실상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결국엔 현대중공업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항고하지로 않기로 했지만 보안 감점 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전한데요. 그리고 사실 앞서 호위함 건조 사업 관련해서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0.1점 차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운명이 갈리자 두 업체 간 선의의 경쟁은 나라에 도움된다는 의견과 목숨이 달린 전투함정을 만드는데 페널티로 결과가 갈린 건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격하게 충돌됐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현대중공업은 기술 능력 평가에서는 1점 앞섰지만 불공정 행위 이력에 따른 1.8점 감점으로 최종 점수에서 하나오션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HD현대중공업은 2025년까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 1.8점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국가 핵심 방위를 담당하는 함정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건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한 회사의 독점보다는 라이벌을 남겨둬 시장 경쟁을 통해 기술 발전을 해야 한다는 반응으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사실 HD현대중공업이 기술 점수에서 압도하고도 감점 때문에 0.1점 차로 패한 것은 군 입장에서도 아쉬운 일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한국 군함 건조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아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대중공업이 1980년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을 건조한 후 현재까지 함정 110여 척을 건조한 대한민국 최고 해양방 위산업 기업인 만큼 함정 사업 입찰 기회는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군사 관련 사항이므로 앞으로 보안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법을 더 강화하거나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쪽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앞으로 국내 업체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으로 한국 방산의 발전과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가 친미 라이칭더의 승리로 끝나자 중국과 대만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미국 등 서방과 협력하며 크게 성장한 한국 방산의 성장 패턴이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중 패권 전쟁이 심각해 짐에 따라 양안 관계에서도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미국을 중심으로 대만 수호 의지가 강해질 것이며 K방산이 나름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군함 제조 기반이 중국에 비해 턱없이 뒤처진 미국은 군함은 무조건 미국 내에서만 건조해야 한다는 오랜 원칙조차 바꿀 태세로 중국을 방어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의 역할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의지는 이번에 미국이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방산 전략 NDIS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3에서 5년간 미 국방부의 방위산업 투자를 좌우하게 될 미 국가방산 전략에 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한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11일 공개한 국가방산 전략은 앞으로 10년이 미국 방산 분야에 결정적 10년이 되리라는 강력한 경고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국가방산 전략은 냉전 이후 성장해 온 중국의 방산 역량에 대한 경계심과 그에 따른 미국의 위기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예 이렇게 대놓고 중국을 거론했습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은 여러 핵심 세계 방산 강국이 됐다. 특히 조선과 핵심 광물, 반도체 등 분야에서 중국의 산출 역량이 미국은 물론이고 핵심 유럽아시아 동맹국의 역량을 모두 합친 수준을 넘어섰어다. 국가방산 전략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했던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선에 커다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의 삶에 필수적인 상품 및 원자재에 대한 미국의 타국 의존, 특히 중국 의존에 충격을 받은 것인데요. 글로벌 공급망 혼선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타격은 그동안 전 세계가 얼마나 중국 물품에 의존해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미 국가방산 전략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도 거론했습니다. 2022년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지난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방산 분야에서 일종의 리스크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그간 언론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군수 물자를 지원하면서 인도 태평양 등 세계 다른 지역에서 작전에 필요한 충분한 물자를 생산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는 방산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 방산 분야는 물론 동맹국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국 동맹국들,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EU, 인도, 이스라엘은 물론 한국과 대만, 영국 등과 공동의 가치와 대중적 지지 등에 기반한 프렌드 슈어링, 즉 우방과의 공급망 구축 확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니 우방들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아주 중요한 동맹 중 하나로 인식되어 있었으며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변화가 한국 방산에 또 다른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포탄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공급망 연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긴급 요청으로 한국의 포탄이 나토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영국도 포탄 생산량을 10배 늘리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한국의 포탄 생산 능력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즈와 1,759억 원 규모로 NATO 회원국이 사용하는 155포탄의 모듈화 장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NATO 표준 155포탄에 적용되는 장약을 수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이 유럽 표준 포탄을 수출할 능력이 됨을 입증한 것입니다. 포탄만이 아닙니다. 최근 영국 및 독일의 방산 기업들이 한국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방산 기업인 밥콕 인터내셔널이 하나오션을 방문해 글로벌 잠수함 시장의 수요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돌아갔습니다. 밥콕은 영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잠수함의 생애주기간 후속 군수 지원, 즉 ISS를 전담하는 기업으로서 잠수함 유지보수, 부품 조달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적과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전문 방산 기업인데요. 최근 글로벌 잠수함 수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 경쟁력을 보유한 하나오션과의 협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밥콕은 현재 하나오션이 건조 중인 장보 고3 프로젝트에도 참여해 제품의 기술적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밥콕의 니카인 총괄은 하나오션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방산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장보 고3 잠수함을 탄생시킨 하나오션의 기술 역량과 연구개발 노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방문이었다. 밥콕은 매우 우수한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을 보유한 하나오션과의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두 회사가 팀을 이뤄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싶다. 하나오션은 쫄란드 오르카오 RKA 프로젝트와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에 하나의 장보고사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 과정에서 밥콕 인터내셔널과의 협업을 통해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오션은 지난해 6월부터 밥콕 캐나다와 손잡고 잠수함 정비 기술 교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잠수함 정비 및 군함 유지, 보수, 정비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착착해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오션은 최근 독일 방산업체 가블러 게이벌러와 잠수함 양강 마스트 분야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을 위한 기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강 마스트는 잠수함 상부 구조물에 설치되는 장비로 잠망경, 레이더, 통신기 마스트 등이 있는데요. 이번 기술 협약으로 한국은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의 양강 마스트 MRO 사업에 관한 기술력을 높이고 군함 수출과 수출 이후 MRO 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력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MRO 사업은 일본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영국 등 주요 방위산 업체는 잠수함 등을 수출한 뒤 30년 이상 MRO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오션 역시 세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장보고3 잠수함을 수출한 후 군함 유지보수 사업, MRO 사업까지 수주해 30년 이상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군함의 유지보수 사업을 수주한다면 국내 조선업계는 든든한 수익원을 얻게 될 것으로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미 자국 내 군함 유지보수 사업, 즉 MRO 시설 자체가 붕괴되어 이제 해외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선업 강국이면서 군함 건조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하나오션을 비롯한 잠수함 건조 능력 및 유지 보수 기술까지 갖춘 회사들이 많아 미군의 선택지로서 이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조차 미국이 군대를 증강할 예산상 여력이 있어도 방위산업 등 제조업 기반 붕괴 때문에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미국 내에서도 군함을 제조할 노동력도 기술자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년간 중국 해군은 구축함 순양함 17척을 증강했는데 미국은 현재 같은 수의 함정을 건조하는데 6년이 걸린다며 미국은 군함을 빠르게 대량 건조할 능력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월스트리트 저널 WSJ는 애초에 건조 유지 비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한국 구축함을 참고해야 한다고 한국을 콕 집어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조선업체들은 민간 부문 경험을 바탕으로 건조 유지 비용을 염두에 두고 군함을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은 동급인 미국 함정보다 무게가 더 나가지만 복잡한 원지 장비 월 지작업이 쉬워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미 해군이 일본의 민간 조선 시설에서 자국 전투함정을 수리하고 향후 미일 공동으로 일본에서 전투함정을 제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호들갑을 떤 언론도 있었습니다. 니케이는 미 해군 전투함 수리에 일본 민간 조선소 이용 타진, 향후 미일 공동 전투함 제조도라는 기사에서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주일 미국 대사가 중심이 돼 국방 예산을 결정하는 미국 의회나 일본 방위성 외무성 그리고 일본 민간 조선소를 접촉하기 시작했다며 1차 후보지는 요코하마, 교토부 마이즈루, 히로시마현 구레 등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을 수리하는 민간 조선소이며
주일 미국 대사관은 이러한 조선소를 운영하는 미쓰비시 중공업가와 사키 중공업 등 조선 대기업 경영진에게 비공식적으로 이를 타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이렇게 일본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의중이 한국으로 유턴하고 있는 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가방산 전략에서 동맹국들의 역할, 특히 한국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업 강국 한국이 미 군함의 MRO 사업을 수주할 중요한 후보로 떠오른 것인데요.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한 하나오션은 이미 지난 여름 군함 유지보수 MRO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 국내 조선업체 대표단이 미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를 방문하는 등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간 군함 유지보수 사업의 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방력 강화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군함 건조 능력을 우려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 의해 군함 유지보수 시장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국은 MRO에만 한 해 139억 달러, 약 18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미국에 첫 번째 예비 고객 명단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